이 그림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흐가 고향의 밤하늘을 묘사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죠. 이 그림은 키리코의 거리와 신비와 우울입니다. 키리코는 너무나 현실적인 거리를 너무나 비현실적인 구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뭉크의 절규입니다. 한 사람의 공포와 전율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예술작품 속에서 어떤 감정을 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아름다움을 보고, 거리의 신비와 우울에서는 스산함을 보며, 절규에서는 인간의 공포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술작품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러한 예술작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지만 예술작품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봅시다.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지가 묶여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사람들 뒤에는 횃불이 있고 그 앞에 높은 담이 있어요. 그리고 담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묶여있는 사람들은 횃불에 의해서 생긴 모형의 그림자만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동굴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의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데요. 동굴 밖을 처음으로 나간 이 사람은 눈이 부셔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이나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달과 별도 보고 태양까지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동굴 속에서 본 것들은 진짜 사물들이 아니라 사물들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 동굴 밖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이고 동굴 안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라는 말이죠.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모방일 뿐입니다.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이듯이 현실을 모방한 것이 예술작품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자신의 고향에서 본 밤하늘을 모방한 것이고, 거리의 신비와 우울은 키리코가 굴렁쇠가 굴리는 소녀가 있는 밤거리를 모방한 것이며, 절규는 뭉크가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을 모방한 겁니다.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이고 현실을 모방한 것이 예술작품입니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술작품은 이데아의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가짜의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쓸데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처럼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방을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플라톤은 예술작품은 현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즉 창조적으로 모방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방이 그냥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자신의 고향에서 본 밤하늘을 창조적으로 모방한 것이고, 거리의 신비와 우울은 키리코가 굴렁쇠를 굴리는 소녀가 있는 밤거리를 창조적으로 모방한 것이고, 절규는 다리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을 창조적으로 모방한 것이라는 겁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는 이겁니다. 플라톤은 예술작품은 이데아의 모방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은 창조적 모방이기 때문에 역사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 시체를 토막내고 누나를 뽑고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거리에 내다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재물과 명성에 대한 욕망,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만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처럼 호메로스의 이야기에는 시기와 질투, 음모와 배신, 협잡과 매수, 간계와 원한, 복수와 죽음의 연속입니다. 이들에게 선이니 정이니 하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선은 단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며,
이들에게 정의는 단지 자신의 이익일 뿐인 겁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플라톤은 분노했습니다. 플라톤에게 신은 절대적이고 절대선이고 절대정의입니다. 신은 현실들의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신을 잔인하고 탐욕에 가득 찬 협잡권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은 예술작품이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시인을 추방하라. 호메로스와 같은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플라톤은 자신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이야말로 예술을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예술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빠지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감정을 카타르시스시킨다. 우리는 비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때 카타르시스는 영화, 드라마, 문학작품을 보면서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주인공이 악인에 대해서 통렬한 복수를 할 때 느끼는 통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카타르시스는 그러한 통쾌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카타르시스란 오히려 복수에 실패하여 상처있고 주저앉은 주인공을 보며 동정과 연민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생기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면의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방출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극중 주인공의 비극적 상황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일 수도 있고, 비극의 끝, 공포의 끝을 보고 난 후에 오는 해방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을 보고 난 후에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한층 더 고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카타르시스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 상처, 컴플렉스를 말이나 행위로 발산시켜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프로이트는 카타르시스를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분노의 감정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플라톤은 예술은 인간을 타락시키므로 멀리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예술은 현실에 대한 모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둘째,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플라톤은 예술은 진리와 거리가 멀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역사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플라톤은 예술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를 아테네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였습니다.